3부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성학번 김기태 변호사, 시사계 인자계 MC장원, 또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박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가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시간도 바꿨지 않습니까? 네. 온갖 문제 연구소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축하드립니다. 기쁜 마음과 함께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전 작가님한테 갑자기 전화 안 하셨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작가님한테. 잘렸구나. 보통 그러면 하차인데. 그러니까요. 시간대가 바뀌었다고.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저는 뭐 간헐적 출연이다 보니까 언제 출연할지. 네. 간헐적 단식 도움 됩니까? 간헐적 단식이요. 다이어트나 건강에? 현재까지는 사실 뭐 아주 확실하게 입증된 건 아니고요. 예.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식 중에 가장 현재 표준 단식이 아니고 체중 감량 요법에는 골고루 다양하게 먹되 하루 세 끼를 맞추고 30% 정도 줄인 거. 이게 지금 표준 양을 줄여라. 공간이에요. 양을 줄인 게 공간이에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골고루 그대로 비율은 그대로 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 식단 중에 한 50에서 60%는 탄수화물, 나머지 약 15, 20%씩은 지방과 단백질인데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30%를 줄이는 게 현재 의학에서 표준 요법인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별의별 유행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다이어트 뭐 있죠? 네. 뭐 황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그렇죠. 주로. 그다음에 저탄고지 비슷한 거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도 있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죠. 네. 이제 무슨 랩 다이어트도 있더라고요. 네. 몸에 랩을 감싸갖고 뭐 뺀다는. 그다음에 뭐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별의별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칼로리가 그것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진 사람은 빠지는데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로 혹은 뭐 일일 일식도 마찬가지로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일 일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안 빠집니다. 네. 매일 술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심리 때문에 하루 한 끼 먹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또 어려운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최고는 마음고생 다이어트더라고요. 그럼 쪽 빠집니다. MC장은 지금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여섯 개 잘리면 살 금방 빠집니다. 어디 다이어트 한번 해보실래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살찌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온갖 문제 연구소 시작도 오늘 온갖 문제 연구소 다 왔습니다. 대본에 전혀 없는 다이어트 얘기부터 시작했죠. 자, 코로나19부터 짚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76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이어간 것은 오늘이 나흘째이고요. 국내 감염 사례는 지역별로 서울 11명, 경기 15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에서 30명이 확인이 됐고요. 부산 14명, 대전과 충남 2명, 광주와 강원에서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15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와 부산은 의료기관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경기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에선 지난 16일 간병인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모두 5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부산 북구 해뜨락 요양병원에서도 어제 14명의 환자가 추가 확인돼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73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시설 종사자 13만 명과 노인 주간 보호시설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3만 명 등 16만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 방금 이야기해 준 대로 재활병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요양병원은 요즘 면회도 잘 안 되거든요. 네, 한 9개월 정도 가량 거의 뭐 면회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간호조무사라나 의료 관계자들 뭐 이런 분들만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집단감이 일어날까? 네. 잘 모르죠. 그걸 제가 알면 뭐 여기 있겠습니까? 추정하는 거는 그거 이야기해달라고 모신 거예요. 그러나 추정은 할 수가 있죠. 추정.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닫힌 공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추정하는 거는 그 방문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의료진 그쪽에서 그 유래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새로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중에 입원할 당시에는 무증상인 잠복기였다가 맞다. 네. 입원해서 이제 보통 잠복기가 한 4, 5일 정도 되니까 입원해서 하루 이틀 있다가 발생해서 그것이 감염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케이스마다 한번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도 그렇고요.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뭐 요양병원이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집단 시설에서는 언제든지 집단 감염 발병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게다가 쫙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를 제외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저도 뭐 제가 완전 이 부분을 뭐 전문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서는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다시 2차 유행이 전체적으로 특히 미국 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는 체코가 지금 하루에 10만 명 이상까지 해서 가장 최근에 최고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웬만한 그 유럽 국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온이 감소하면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올해 2, 3월 정도에 나온 연구 결과도 보면 중국에서 가장 그 지역별로 봤을 때 많이 발생한 데 중에 하나가 바로 평균 기온 7도에서 8도 정도 사이에 있을 때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대유행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언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발병할지는 모르는데요. 다행히도 현재는 우리 방역당국에서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뭐 두 자릿수 100명 두 자릿수가 지금 이틀 연속이라고 했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9월 말 이후로 지금까지 100명을 넘어갔던 적이 10월 들어서는 딱 예. 2번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절대 방심해서는 예. 안 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만 5천 명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우리보다는 좀 많습니다. 비슷한 그 영국하고 프랑스를 보면 거기는 6천만 원이 넘으니까요. 네. 프랑스는 신규 확진자가 3만 2천여 명입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영국은 지금 확진자 수 전체적으로 69만 명에 사망자만 4만 3천 명이 넘어가거든요.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는 2만 5천 확진자에 사망자 수가 440여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 많은 인구 밀도가 높은 예. 또 OECD OECD 국가 중에도 하나인데 이렇게 적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지금 현재 약 16개국의 국가에서 발생한 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 다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80위권을 확진자 수에서 80위권이에요. 그런데 인구 100만 명당 순위를 보면 훨씬 떨어집니다. 약 160위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보다 더 강력하게 방역 대책을 수행한 것이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도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는 것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일단은 봐집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이 방역 당국의 조치에 이렇게 잘 따르는 나라가 우리 그렇죠. 말고 더 있겠느냐. 네, 맞습니다. 저 유럽 가면 거리에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쓴답니다. 최근에 체코도 프라 같은 경우로 체코 같은 경우에도 안 쓰는 곳이 많다고 예. 그래요. 유럽 여전히. 우리는 안 쓰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이제 우리는 상당히 좀, 저 사람 왜 안 썼지? 그리고 이제 벌금도 마스크 물잖아요. 이것도 안 벌금도. 합니다. 예. 이제 벌금도 물잖아요. 네, 다음 달 11월 13일부터는 네. 지금 이제 개도 기간이고요. 이제 11월 13일부터 11월 13일 중요한 날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13일 제 생일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산밀 지역에서 그다음 밀접하고 뭐 이런 산밀 지역에서 만약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 원에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집에서 네. 내려와서 다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걸어갈 때 뭔가 허전한데 마스크 다시 올라가야 돼. 맞아요. 너무 귀찮지만 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오늘따라 상쾌하고 굉장히 시원하다. 마스크 안 쓴 겁니다. 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는 광고 듣고 와서 4부로 이어집니다.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매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1시간 당겼죠? 5시에서 6시에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네. 중간 뉴스가 사라지면서 원래 1, 2, 3, 4부 체제였는데 1, 2, 3부 체제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깜빡해서 하고 4부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는데 3부입니다. 3부. 네. 3부자 시작해 보는데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서 독감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된다. 네. 특히 이제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이제 젊은 층과 네. 노인들이 빨리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 인천에서 독감 백신 접종 받았던 남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네. 벌어졌죠?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낮 12시경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17세 학생이. 그런데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 후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학생이 접종을 받은 이 독감 예방 접종이 신성약품이라는 곳에서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성약품은 국가와 이 조달 계약을 맺고 독감 백신을 생산한 업체였는데요. 얼마 전 그 상온에 노출이 되면서 일정 부분 수거가 된 그 약품을 생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이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건강했던 학생이 그렇죠. 독감 백신을 맞고 그 이튿날 사망했다. 이렇게 되면은 백신 맞으려고 준비했던 분들은 다 두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인과관계가 지금 명확하게 입증된 건 아니고 부검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부검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될 텐데 독감 백신 접종 뒤에 사망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뭐 부작용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망한 사례는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2005년도 그 신종플루 때 그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는 몇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뭐 독감 예방 접종을 사망한 사례가 몇 건이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요. 지금 확실한 원인은 이제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원인이 그럼 과연 뭐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또 다른 기저 질환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접종 말고 또 다른 뭐 처치를 받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추정하는 것들은 몇 가지 가능성은 뭐 알레르기에 의한 쇼크인데 이 성분 자체에 뭐 불순물이 섞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제조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프랑스 그 의사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만든 건데 1900년대 초반에 그 군인들 2명에서 발견이 된 건데 어떤 거냐면 뭐 감기 이런 호흡기 질환 알도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예방접종 맞고 나서 갑자기 이 말초 신경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위로 올라왔고 이제 호흡 근육 손상까지 와갖고 뭐 숨을 못 쉬어갖고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까지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며칠 이상. 근데 지금 한 30시간이라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망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은 뭔가 사실 딱히 지금 현재 의심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알레르기 쇼크나 뭐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그런 거는 조금 더 빨리 나타나거든요. 수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확한 원인은 현재로서는 좀 더 확인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좀 나와야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가 2단계에서는 뭐라고 말 못할 테고. 근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독감 백신을 11월이나 12월에 너무 늦게 맞으면 효과가 없다. 그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한 2주 정도 후에 이제 그 항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보통 그 독감이 유행하는 게 12월, 1월 정도 유행하고 2월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3월, 4월까지 해서 총 보통 예방접종을 하면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까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11월에는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11월까지 맞아도 괜찮다. 그럼요. 12월에 늦더라도 맞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이야기 해보죠. 나경원 전 의원의 엄마 찬스 논란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김 씨가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서울대 연구 진실위가 발표한 내용과 이에 대한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서울대 연구진실위에서 밝힌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대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 김 씨,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인 김 씨가 제4 저자로 표기된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 마무리 데이터 검증을 도왔으나 이는 뭐 전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단순 작업이라고 또 밝혔고요. 진실위는 김 씨가 작성한 연구 노트 그리고 김 씨와 윤 서울대 의대 교수 사이에 오간 이메일,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면 나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이 김 씨를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 입장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밝힌 이야기한 것은요. 누구처럼 대입 등에 부정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얻은 이력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지요. 이름을 올린 포스터의 경우 저자 등재 여부는 제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엄마 마음으로 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해명이 됩니까? 엄마 마음으로 아니죠. 네. 엄마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다음에 끈떨어진 정치인의 부탁을 누가 들어줬을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2019년 9월 16일부터 시민연대 함께 제가 속한 시민연대 함께 국제법률 전문가협회 그다음에 안진거 소장이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그다음에 개혁운동본부 그다음에 정교조 이렇게 네 단체가 13번의 고발을 했는데 그 13번의 고발이 다 각기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군의 이 1저자 논문 그다음에 2저자 논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성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단순 작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저자로 등재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제 아들이 이때까지 아들을 대해서 제가 해준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름에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니 했더니 지도교수가 필요하다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해서 그냥 소개시켰을 뿐이지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엄마 찬스다. 누가 봐도 특혜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수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조 전 장관의 딸, 아들 문제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검찰이 70군데 압수수색하고 우리 모든 언론이 한 2달 이상 수십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고려대 학생, 서울대 학생도 다 들고 일어났는데 별 차이점이 없거든요, 지금?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발표를 보면.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언론에서도 별 다루지 않는 것 같고 검찰은 압수수색 한 군데만 했고 네.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일어서지 않고 있고 네. 왜 이런 차이점이 날까요? 조 전 장관 딸의 인턴 증명서가 문제가 된 거죠. 이제 고등학교 네. 때 인턴 증명서가 있다라는 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스노라이프라는 서울대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촛불 집회도 한 4회에 걸쳐서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고대라고 고대생 학생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촛불 집회를 했었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 딸의 인턴 증명서보다도 더 심각하게 지금 나경원 아들의 지금 케이스거든요. 네. 첫 번째는 논문 1저자 또 4저자. 이 4저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진실성위원회에서 지금 판명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끈떨어진 엄마 마음으로서 제 부탁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그리고 이건 또 국립대학교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에 연구소를 고등학교 때 빌려주고 그다음에 지도교수를 붙여주고 대학원생까지 해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특혜임과 동시에 불공정의 아주 끝판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노라이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2019년 9월에 촛불 집회를 했던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 학생들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좀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또 반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논문 참여라든가
아니면 나경원 의원의 그 포스터 일제자로 참여. 제가 이런 부분을 작년에 1년 전에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근데 거의 비슷한 사안인데도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다르게 두 건을 평가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 다 자기 아들들의 그런 뭐 연구와 관련해서 한 사람은 정식 논문에 일제자로 올라왔고 한 사람은 포스터, 연구 포스터 학회에 발표하는 일제를 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스펙 쌓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원래 허용해 주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가진 자들 아니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뭐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동료 교수라든가 아니면 아는 교수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의 자식들이 그런 논문에 참여하게 하는 거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그게 아주 심각한 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의 10년 지난 잣대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엄마 찬스든 아빠 찬스든 부모 찬스든 지금 현재 사회에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되지. 아까 얘기했던 그 포스터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이 제4저자로 되는 이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분명히 그 연구 실험실에서 계속 그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같이 실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저자로서 이름을 올려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사저자로 기재된 거는 표기된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나경원 전 의원이 그다음에 같은 동기 윤 교수에게 부탁을 해서 의과대학 의경학 연구실을 사용하게 된 것은 분명히 특혜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아마 자세하게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 위원들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세한 내용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논문 마무리 데이터 검증을 도운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뭐 논문을 82편을 쓰면서 논문을 쓸 때 우리 공저자들이 특히 뭐 의학 분야 이쪽은 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분야랑 다르게 뭐 최소한 4-5명부터 해서 10명까지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공저자들의 역할들이 과연 아주 대단할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 분석에 일부 참여하는 경우라도 우리가 공저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사실 관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는 그 조국 장관 딸 때도 이제 논란이 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갖다가 어떤 자신의 지위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활용을 해갖고 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조 전 장관 문제나 나경원 전 의원 문제나 다 만일 부모가 교수나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그렇죠. 그런 기회를 얻었을 수 있겠느냐. 없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네, 맞습니다. 국민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교수고 혹은 국회의원이가 하니까 뭐 필요하니 교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감히 상상도 못할 일.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왔던 또 시기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정권 시대 때 그 삼선 의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 보궐선거에 나와서 물론 낙선하긴 했지만 알겠습니다. 실세 다음으로 가시죠. 당근마켓이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죠. 네.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를 20만 원에 팔겠다.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젖먹이 아이 사진을 올려서 20만 원에 판다. 그렇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전날 16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중고거래 앱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불에 쌓여 잠을 자는 아기의 사진 2장과 함께 20만 원의 가격도 제시해 놨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이 황당한 판매글이 올라오자 이 제주도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을 했고요.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가 됐지만 이 게시물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았다. 미혼모인데
입양 보내는 절차를 상담받게 돼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 화가 나서 이런 글을 올렸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양 절차가 쉽지는 않은 거는 사실인 거고 또 쉬워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A씨는 36주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13일 날 이제 그러니까 낳은 지 3일로 되는 거죠. 3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글 올린 16일은 입양 숙려 기간이라는 게 또 있답니다. 그래서 네. 낳고 나서 7일이 지나야지만 입양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 입양 결정이 출산 전 또는 출산 직후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이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입양 숙려제라는 게 입양 동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일주일 지난 후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6일 날 13일 날 출산을 하고 16일 날 이제 아동 그 입양센터에서 이제 네. 상담을 하게 됐는데 아직 입양을 못 한다 그러니까 네. 아이 없이 내가 그 아이를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하는데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일단 이 글이 처음 올라오고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이 많은 네티즌들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분노로 들끓었고 어떻게 아이를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느냐. 일단 이 생명 존중권 자체가 이게 무시된 것 같은 느낌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론이 약간 바뀌고 있는 듯한 모양새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미혼모 같은 경우 아이를 낳고 많은 두려움에 좀 떨었을 것이고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야 된다는 상황이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상황이 좀 약간 논리적인 상황 속에서 약간 본인이 제대로 생각을 해서 쓴 글이 아니라 그야말로 좀 혼란 속에서 쓴 글이 심심이야기 상태에서 이렇게 쓴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 혼란 속에서 쓴 글이 아니겠느냐 좀 이해해 주어야 한다. 오히려 이후 이 미혼모들의 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돌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들이 또 함께 나오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그 정부 측에서 낙태 문제 14주 관련된 입법 예고를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성계에서는 안 된다 14주 다 풀어줘라 뭐 이것도 아마 이 묘목하고 또 연결되는 네. 그런 일 같은데 MC 장원 씨 말처럼 네티즌들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네. 처음에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아이 엄마를 어떻게 도울 방법은 없느냐 이런 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이 여성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이 여성은 산후조리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경찰은 산모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에 면밀한 조사를 한 후 이제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산모는 산후조리원 퇴소 후에 미혼모 시설에 입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혼모에 대한 문제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심하기 때문에 그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또 색안경 끼고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들 또 입양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도 조금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또 이 당근마켓이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데 네. 당근마켓에서 왜 이걸 못 걸렀나 네. 이런 게시물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 이 당근마켓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AI가 작동을 평소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판매로 올리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주류나 이제 가품, 소위 짝퉁도 판매가 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는데 이 아이가 올라오는 경우는 예측을 처음이었죠. 못했던 것이죠. 네, 처음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AI의 이 축적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당근마켓 측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원희룡 제주지사도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해서 제도 개선 방안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월 소득이 152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사회복지 제도들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회복지 제도들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면 물어보는데 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또 이 사회복지사가 한 명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많이 홍보하거나 이런 데 한계가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요번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해서 예. 달걀 18개 훔친 현행범으로 잡혀서 지금 1년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거와 또 비교가 돼서 모 지역에서 생선을 훔쳐가지고 네. 현행범으로 잡혔지만 선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풀려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분한테는 이러한 복지제도를 알려줘서 한 달에 2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또 경찰관이 또 선처를 해줬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좀 많이 홍보해 주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혼모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미혼부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혼부일 경우에는 자기 아이를 자기 호적에 넣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미혼부. 예, 오. 경우에 이 법적으로 이게 맹점인데 미혼모는 가능한데 미혼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를 데리고 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증하기가 쉽지 예, 않죠. 이거 법을 좀 빨리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고쳐서라도 네. 미혼모, 미혼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네. 우리 사회적 문제인데 우리가 또 공동체 일어나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당근마켓은 네. 여담인데 뭐 당근만 팔고 그러진 않죠 이게. 또 끝날 때가 되니까 또 하나 시전하시는군요. 형님. 아니 이게 네. 당근마켓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실 우리 것 같아서 테스 형님 아니십니까? 스트레스 아니 좀 형님? 설명 좀 네. 누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근마켓. 당근마켓. 다음 주부터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제가 어차피 안 나오는 주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당근마켓 중고 사이트. 지역 기반 네. 그렇지. 중고 거래 사이트다. 그러니까 사이트입니다. 지역에서 직접 전화를 하게 만들어주나 보죠. 네, 그걸 네. 통해서. 아니 예전에 다른 중고 사이트에서 뭐 사기치는 건들이 많이 맞아, 이렇게 맞아. 일어나다 보니까 그럼 우리 가까운 곳에서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 그러니까요. 그럼 네. 사기가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생겨난 건데 요즘 할 때는 좀 꽤 인기를 끌고 꽤 인기 있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 사고 팔기 때문에 사기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좀 매너 있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언제든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이제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이제 안 좋은 사례들도 속속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벤치코리아 네. 이후로 우리 당근마켓에 대한 홍보가 확실히 되는. 그러면 이거는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택배 이런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거래를 네, 직거래를 하는 거죠? 원칙으로 직거래. 하는데 저기요 세 분 제가 끝내달라고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